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이지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왜 대한민국인가? 과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떻길래? 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주제의 얘기는요, 오래전부터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다 알아야 될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무엇보다도 조선노동당, 특히 고급 당간부들이야말로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꼭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든가 혹은 통일이 되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평양으로 달려가서요, 조선노동당 간부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은요, 과연 소련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부터 알아야 되겠죠. 북한을 누구보다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소련이란 나라는 분명하니까요. 소련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2차 대전의 승전국입니다. 그러나 말뿐인 승전국이라는 것은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냉전이라고 하는 그 3차 대전 아닌 3차 대전이 있었죠. 냉전도 전쟁의 일종이라면은 승전과 패전이 분명한데요, 사실은 소련은 냉전이라고 하는 3차 대전의 사실 패전국입니다. 이제 오늘날 얘기니까요, 그건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2차 대전에 얽힌 소련의 얘기를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소련 사람들은요, 2차 세계대전이란 말보다도 사실은 독소전쟁이라는 말을 더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요, 조국전쟁이란 말을 고유명사처럼 사용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소련은 사실은 이태리라든가 일본하고는요, 전투다운 전투를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는요, 대일 선전포고를 45년 8월 8일에서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죠?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진 다음이에요. 그리고 8월 15일 날 히로히토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기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거의 무혈입성하다시피 해서 만주로 진격을 한 거죠. 사실은 2차 대전의 전장은요, 유럽뿐만 아니라요, 아프리카,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전개됐잖아요. 소련군은 자기네 영토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베를린이라든가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 점령은 했지만요, 그거는 이미 히틀러가 자살하고 독일이 거의 패망 직전에 이르길 때여서야 비로소 진격을 해서 거의 무혈입성으로 접수한 것에 불과하죠. 자, 그런데 소련이 그러면 독소전쟁에서는, 그러니까 소련은 2차 대전이 아니고 독소전쟁이다라고 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독소전쟁도요, 소련이 이긴 전쟁이 아니고 독일이 진 전쟁이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독일군이 당시에 소련군보다도 여러모로 우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졌느냐? 소련군의 비효율성, 소련군의 쉽게 얘기 허접함이라고 할까요? 당시에 그것 때문에 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독일군이 소련군의 암호 전문을 다 해독했답니다. 해독해서 미리 그들의 작전을 알고요, 미리 가서 대기하고 미리 가서 매복하고 선제 공격을 미리 퍼붓고 하려고 했으나 항상 헛발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소련군이 암호 전문 지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며칠까지 가라, 모스크바에서 암호 전문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워낙 보급이, 워낙 무기가, 워낙 군수품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되니까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이 모자라서 탱크가 기동을 못하고요, 휘발유가 없어갖고 트럭이 진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 전문을, 그래서 미리 작전을 알고 있었던 독일군으로서는 항상 헛발질을 할 수밖에 없죠. 독소전쟁에서 소련이 자랑에 맞지 않는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하나는 스탈린그라드 전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페테르부르크로 가는 레닌그라드, 900일 넘게 소련에서 버텼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요, 버틴 거지, 그 안에서 온갖 그 비극적인 참상이 벌어지는 그런, 결코 승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요, 소련군의 피해가요, 군 관민을 통틀어서요, 독일, 이태리, 일본, 그 3개 동맹국이죠. 2차 대전의 적국이죠.
그 3개국의 피해의 2배보다 더 많아요. 그야말로 소련은 상처뿐인 영광이죠, 사실은요. 자, 그런 지경으로 사실 소련은 2차 대전의 종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가 있었어요. 어떤 신화냐면요, 소련이 한때는 미국보다 경제가 나았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북한도 한때는 남한보다도 경제가 발전했다. 사실은 실증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이건 사실 근거가 없는 신화에 불과합니다. 소련이 미국보다도 나았다라고 할 때, 나았었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게 스푸트닉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최초로 발사했죠, 소련이.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1957년 10월인데요. 당시 미국은 기술이 없었을까요? 혹은 자본이 없었을까요? 사실 미국은요, 기술도 자본도 소련보다 훨씬 더 우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우주 개발에 나설 명분이 실익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자, 기업은요, 순익구조가 확실하지 않은 우주 산업에 뛰어 들어갈 리 만무죠, 사실은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우주 산업은 이익 구조가 분명치 않습니다. 최근에 뭐 우주 관광 여행이라 해서 비즈니스를 일으켜 본다고 하지만 그건 극히 최근에 들어가서 일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할 게 아니고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일종의 그 사회 간접 자본 투자처럼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미국은 소련과 달리요, 2년마다 한 번씩 하원의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상원의원 일부의 선거가 있습니다. 3분의 1씩이요. 이렇게 수시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우주산업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구덩이에 돈을 낭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미국에서는요, 달려들 엄두가 안 났던 것뿐입니다. 이에 반해서 소련은요, 소비자의 생활이 엉망진창이고 굶어 죽는 사람이 한 곳에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개발에 나서서 인공위성을 쌓아 올린 겁니다. 여러분, 북한 생각 안 나세요? 북한이 그렇게 굶어 죽으면서 어려운 처지인데도 불구하고요, 장거리 미사일 인공위성 쏘고 그럽니다. 먼저 핵무기 개발하고요. 그런 거죠. 왜?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소련이 스푸팅을 쏘니까요, 미국도요, 부랴부랴 달려듭니다. 놀라운 게 말입니다. 2달 만에요, 쏴 올려요, 미국이요. 물론 급하게 하니까 실패하죠. 그런데 57년 10월에 소련에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58년 1월 31일인가 미국에서요, 드디어 성공합니다. 소련보다도 몇 개월 불과 늦은 상황이었어요. 그게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인공위성입니다. 미국의 인공위성 1호죠. 사실 소련이 미국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앞섰다라는 거는요, 소련 측에서 발표한 통계에 근거한 바가 큽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냉전이 해체되고 소련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다음에 소련의 그 문서고에서 비밀 해제된 그 자료들을 보니까 사실은 그거 다 허위 자료였다라는 게 이제 판명됐습니다. 여러분들 스타노프라는 사람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30년대 스탈린 치하에서요, 노력 영웅이라 그래갖고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거에 10배, 20배의 생산을 하루에 해내는 겁니다. 자본주의 세계는요, 그 소위 해서 뭐 임금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하는 당근을 통해서 노동력을 보양시키고 착취하는 데 반해서 사회주의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노동 의욕에 의해서 이렇게 증상을 이룬다라고 해서 사회주의 우월의 선전 모델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스타노프라는 사람은요, 그냥 전문 강사였습니다. 평생을 강연하러 돌아다니고 알코올 중독으로 죽습니다. 이 스타노프 운동을 본따서 북한에서도 새벽볼 보기 운동이라든가 천리마 운동이라든가 그런 걸 하죠. 90년대 남북 관계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햇볕 정책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할 때 북한에 갔다 온 사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항에서부터 어디 나가나 모내기 전투에 일떠 나서자, 뭐 북한식 표현이죠. 그 얘기를, 그 구호가 평양 시내 곳곳에 붙어 있는 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얼마나 모내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여기저기다가 구호를 써붙였을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소련 사회의 이면을 꿰뚫어 본 사람이 사실은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프랑스의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사실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30년대 소련을 방문해요. 고리끼라고 하는 문학자가 죽으면서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어떤 그런,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의 지식인들 여러 명이랑 같이 소련을 방문해서요. 여기저기 이제 관광을 다니는 거예요. 물론 소련에서 안내하는 대로 다니는 거죠. 공장에 갑니다. 공장에서요. 안내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우리 공장에서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노동자 1인당 가령 예를 들었어요. 신발 50켤레를 1인당 생산해내는데 지금은 500켤레를 생산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회주의 노동자의 자발적 노동의지의 고취 결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들 막 박수치면서 막 놀래요. 근데 앙드레 지드만큼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이번 달에 노동자가 한 사람당 500켤레를 생산했는데 어떻게 지난달에는 50켤레밖에 생산을 못했느냐? 지난달엔 도대체 뭐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된 생산량으로 보지 않고 이번 달의 생산이 정상적으로 본다면은 지난달에는 거의 놀고 먹었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내원이 말이 막히신 거죠. 거기서부터 앙드레 지드는 의심을 품습니다. 이게 뭔가 이면에는, 그러면서 갔다 와서 소련 기행문이라는 걸 씁니다. 공산주의자였던 앙드레 지드가 이 책으로 말미암아요. 당시 프랑스 지식인들로부터 앙드레 지드는요, 미국 CIA의 간첩이다, 돈으로 팔렸다, 뭐 이런 식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저는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서 그 누구 하나라도 북한 체제 이면에 담겼던 그 진실을 그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사실 절망감을 느낍니다. 어떤 유명한 소설가는요, 평양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냈더라고요. 그 이면에서 과연 북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회주의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는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무상몰수는 다 할 수 있어요. 자, 무상분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와이프하고 딱 둘이 삽니다. 애가 없어요. 자, 우리는 두 사람 다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댁은요, 예를 들어서 부부하고 노부모님 내외분, 그 다음에 아이가 하나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우리 집은 두 사람, 여기는 5식구. 그런데 세대별로 우리도 1000평, 이 집도 1000평, 불만 안 생기겠습니까? 자, 일단 또 다음에 또 자세한 얘기를 또 하겠지만요. 또 그러면은 노동력 활동 인구를 해보자.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두당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500평씩. 그러면 저희 집은 1000평을 받겠죠. 두 사람이니까. 선생님 댁은 어떻게 될까요? 사모님, 부인은 아마 노부부와 애를 키우느라고 아마 노동을 할 여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댁은 사실은 한 사람이 가용 노동력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500평을 준다고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1000평, 여기는 500평, 우리는 2식구, 여기는 예를 들어서 5식구.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토지는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란 건 일정한 공간을 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요, 집 대문을 나서면 바로 앞에 있는 땅을 1000평을 저한테 줬단 말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간에 그거는 이제 일단 불문에 붙이고요. 그런데 우리 옆집은, 선생님 댁은요, 제가 농사 짓는 땅을 지나서 저쪽에 가는 어떤 땅을 또 받겠죠. 그렇죠? 왜 이지순의 집은 바로 집 앞에다가 땅을 주고 왜 우리 옆집인 이 사람은 왜 또 저 멀리 땅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겠죠. 땅은 비옥도가 차이가 나고요, 경사도가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뭐 강이나 하천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그런 것도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골고루 나눠줄 수가 없어요, 공평하게. 그래서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요, 이 토지개혁 때문에요,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반복합니다. 이렇게 나눠줘도 불만, 저렇게 나눠줘 보니까 또 불만, 이렇게 나눠. 그래서 결국에요, 소련에서 어떤 식으로 토지 분배를 했냐면요, 기록에 따르면요, 그 지역에 그 이제 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필지별로 나눠서요, 여기를 그 고랑 너비로 해갖고요, 예를 들어서 1m로 해서 여기는 이지수네, 여기는 옆집은 김씨네, 또 옆집은 또 이씨네, 여기는 강씨네, 이렇게 해갖고 분할해서 경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필지로 가서 거기를 또 똑같이 이지수네, 김씨네, 이씨네, 뭐 강씨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때마다 어떻게 가나요? 여기 짓고 또 저기 가서 짓고 저기 가서 짓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사회주의의 경제 방식은요, 각자 자기가 현장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은요, 그 일한 노동의 성과는 자기가 갖고 자기가 뭐 팔고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그냥 국가로 그냥 다 갖다 드리고, 대신 국가는 의식주를 보장해 주죠, 배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의료도 무료고요, 교육도 무료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의 이상적인 그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요, 어차피 이거 다 저도 국가에서 가져갈 거고, 지난 우리는 의식주가 다 배급되고 의료도 무료고 교육도 무료니까 이거 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 초창기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봄에 갑니다, 당에서. 그래갖고 제가 이제 어떤 과수원을 받아서 지금 막 경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과수원의 나무들을 셀 수는 없어요. 나무 한 그루만 세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열매가, 작은 열매가 몇 개가 열렸다, 이거 세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루수, 예를 들어서 100그루가 있다면 곱하기 100, 그래서 예상 수확량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가을에 와서 그대로 소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제가 농사를 게을리해 갖고 소출이 안 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떤 식으로 꾀를 내냐면요, 알 수 없는 이유로요, 과수나무를 죽여버립니다. 살짝 과수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 그래서 난 일을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지를 나눠주는 것조차도 일단은 실패의 연속, 시행착오의 연속이었고요, 또 나눠줘 봤자 거기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30년대 소련에서 집단농장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집단농장이란 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다들 일을 안 하니까요, 어차피 일한 성과가 자기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다 일을 안 해요. 어떻게 이제 도입을 하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군대에서요, 훈련할 때 기합의 일환으로 목봉체조라는 게 있습니다. 목봉체조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전신주 같은 두꺼운 통나무를요, 한 5m짜리를요, 그래서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했다가 이런 기합이 있죠. 여러분도 어디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할 때요,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만약에 잔꾀 부리면요, 앞뒤에서 막 욕이 나옵니다. 너 똑바로 안 해,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집단농장, 협동농장이 바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서로 일을 안 하니까 상호 감시하게 하는 겁니다. 왜? 네가 일을 안 하니까 내가 더 힘들다, 이겁니다. 이게 30년대 소련의 현상입니다. 실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보세요. 1차 대전, 노일전 1차 대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1차 대전 때 다시 러시아는 패전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1917년에 혁명이 있었죠. 혁명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된 건 아닙니다. 혁명이 진행되면서요, 적은 뭐냐면 공산주의 세력이고요, 백은 뭐냐면 반혁명 세력이죠. 그래서 적백 내전이 또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17년 혁명 다음에 20년대까지 계속 토지개혁, 농업 때문에 그냥 그 시행착오와 그 혼란을 겪은, 그러고 나서 강제로 농업 집단화를 하는데, 농업 집단화가 그렇게 순조롭게 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무리수를 둔 거죠. 일종의 흩어져서 살던 농민들을요, 한 군데다 몰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게 저항이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30년대 또 우리가 듣게 해야만 할 만한 사건이 뭐냐면은 스탈린의 대수총입니다. 스탈린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수총했어요. 수총하는 방식은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을 잡아서 수총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추천한 사람, 이게 항상 사회주의 체제는요, 누구나 다 추천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비추천인, 추천인. 학교 들어갈 때, 입학할 때, 그 다음에 진급할 때, 그 다음에 진학할 때, 그 두 사람을 또 잡아서, 그러면 그 두 사람을 잡으면 그 두 사람의 또 두 사람의 추천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라미드식으로 확산되게 마련이죠. 그게 소위 스탈린의 피해 수총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될 턱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2차 대전을 맞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대전은 소련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랬죠.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승전국이라고 하지만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소련이 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이후에 소련의 사태가 어떤 사정이었는지 여러분들 쉽게 짐작을 하실 겁니다. 전후복구에 여념이 없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요, 57년도에 스푸트닉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쏴 올리는 나라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주, 복리후생을 신경 써야 할 국가가 그런 것은 등한시역이고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거예요. 왜? 사회주의의 이념은 뭐냐면요, 전 세계를 사회주의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전제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일종의 전시라는 겁니다. 전시 상황이니까 인권도 유보되고, 전시 상황이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의 복리후생, 의식주 생활의 편의 향상은 유보되는 겁니다. 세계 사회주의화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게 영구혁명론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데올로기적 전제 때문에 사실은 소련이 사회주의 체제가 사실은 해체된 거죠, 사실은요. 자, 아무튼 그래서 소련은요, 이 세전이 끝난 다음에요, 자기들이 아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점령한 지역, 사실 진군한 지역에서 바로 소련이랑 병합을 해갖고, 그래서 소련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미국을 쓸데없이 자극한다라고 하는 걸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전쟁 중에도 그랬고 전후에도요, 미국의 엄청난 물량 원조를 받은 게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 미국을 쉽사리 자극할 필요가 없었죠. 자연스럽게 소련의 위성국가로 만드는 것, 그 정도가 스탈린이 바랐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말씀을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소련은 사실은 승전국이라고 하는 명칭하고는 그것이 무색하게 실제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걸 복구하기에 여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잘 경영할까, 이게 주 관심사예요. 근데 소련의 스탈린은요, 일국 사회주의론이라고 하는 그런 전술을 내세웁니다. 당시에 트로츠키라는 사람은요, 세계 영구혁명론, 동시혁명론을 내세우지만 스탈린은요, 일국혁명론이란 걸 내세우면서 헤게모니를 잡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소련부터 제대로 복구를 해놓자, 이런 겁니다. 소련 국가 우선론이에요. 세계 적화혁명은 조금 유보해도 된다, 이거죠. 소련부터 제대로 좀 만들어 놓자, 이거죠. 그때까지 쓸데없이 소련이 자기들의 영토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1, 2차 대전을 이후로 소위 제국주의 강대국들이요, 영토가 다 줄어들어요. 영국도 그렇고 불란서도 그렇고, 독일 물론 당연히 이태리, 심지어는 미국도요, 자기 식민지들을 다 해방시켜 주게 됩니다.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에. 그래서 신생 독립국가들이 양산되죠. 그런데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제국이었는데 영토가 줄어들지 않은 나라가 딱 두 나라입니다. 19세기의 제국인데도 불구하고
영토가 안 줄어드는 나라가 사실은 소련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입니다. 소련은요, 과거 제정 러시아 때보다도 영토가 더 넓어졌어요. 중국은요, 청나라가 약화되면서요, 청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혼란기에 많은 청나라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해요. 뭐 티베트라든가 등등의 나라들이요. 그러다가 중국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면서요, 과거에 청나라의 식민지였던 나라를 다시 접수해서 복속을 시켜버립니다. 티베트를 모택동이 접수한 때가 언제냐면요, 1950년입니다. 당시 6.25 전쟁으로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한반도에 쏠려 있는 틈을 타서 접수를 해버립니다. 티베트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런데 소련이나 중국이요, 과거 제국주의 시대 때의 영토에서 그 있었던 식민지들을 독립시켜주지 않고 그대로 더 강화시켜서 유지하고 있었을 때의 그 논리가 뭐냐 이겁니다. 그 논리는요, 해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레닌이라는 사람이요, 약소민족 해방 지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약소민족 해방 지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레닌이 약소민족 국가의 독립을 지원했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사실은 레닌이 지원하기로 한 거는요, 독립이 아니고 해방입니다. 러시아 말로도요, 단어가 달라요. 해방이란 거는요, 앞에 계급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은 국가의 독립이죠. 레닌의 공산주의자들의 논리는요, 소련, 지금 중국, 그 광대한 영토는요, 해방이 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입니다.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됐다라는 게 아니고 계급 해방이 된 사회주의 국가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상은요, 민족도 국가도 뭐 피부 색깔도 구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미래 비전에 따르면요, 궁극적으로 세계혁명이 완성되면은 전 세계가 그냥 한 나라라는 거죠. 사실은 나라라고 하는 것, 국가라고 하는 것도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종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은 이제 북한에서도요, 결국 이제 위성국가 수립에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회주의 국가는요, 일당 체제라는 거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일당 체제란 건 뭐냐면요, 혁명의 사령부, 지휘사령부라는 개념이에요. 당은요, 여러분, 지휘사령부가 2개, 3개, 4개 복수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당 체제입니다. 사회주의자들에게 너희도 복수 정당제를 도입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사회주의를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신뢰죠, 사실은요. 아닌 게 아니라 소련이 더 이상 사회주의의 미래 비전을 포기했을 때, 고르바초프 때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복수 정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왜? 사회주의 미래 비전 하에서만 일당 체제가 쓸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 분리 독립시켜 버렸죠. 소련이 해체된 거죠. 예외가 있죠. 중국이요. 중국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사회주의 미래 비전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요, 아직까지도 일당 체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데올로그들, 어용 이데올로그들은요, 중국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일당 안에 여러 계파가 존재한다, 이것이 서구에서 얘기하는 다당제, 복수정당제와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넘어가려고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아킬레스건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걱정하는. 그 다음에 사회주의 미래 비전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해방시켰다라고 주장하는 지역들, 티베트, 그다음에 위구르, 산시에, 그다음에 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분리 독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은 아직까지도 자기네들은 사회주의 미래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헌법에 명문 못 받고 있어요, 사실. 이게 중국의 딜레마입니다, 사실은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사회주의 체제는 세계혁명의 완수까지 계속 매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당 체제도, 그래서 인권도, 그래서 의식주의 어떤 편의 생활의 향상 자체가 다 뒷전으로 몰아가는 거죠. 조금만 참아라. 왜? 지금은 전시니까. 그러니까 북한 체제나 중국 같은 체제에다가 우리 외부 자유세계의 잣대를 가지고요, 인권 상황 개선해라, 복수정당 해라, 이게 다 신뢰죠, 사실요. 그들이 사회주의 미래 비전을 만약에 일단 형식적이나마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은요, 쓸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 논리는요, 사실은요. 예. 자, 그런 사항을 조금 참고 삼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소련은요, 일단 이 점령지에서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자, 자기네들이 직접 그 영토로 포섭할 수 있는 처지는 안 돼요. 그런데 전후 피해로부터 복구해야 될 지상 과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친소련 정권이 수립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자유총선거를 했는데 공산당이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소련에서 클레물린, 모스크바에서 내린 지령이 뭐냐면요, 소련의 점령지에 있었던 모든 공산당은 그 공산당이라는 이름을요, 노동당, 노동의 당, 노동자의 당이라고 바꾸라 그런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우리도 조선공산당이요, 노동당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북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바꾸죠. 그게 지금 오늘 조선 노동당이 됐죠. 우리만 노동당으로 바꾼 게 아니고 소련 점령지의 모든 공산당들이 다 이름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외에는 동독의 경우에는요, 사회주의 통일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유가 이미 기존에 노동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주의 통일당이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아무튼 그렇게 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연립 정권을 수립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자유총선거를 통해서는 공산당에게 표를 안 주니까요, 연합해갖고 일단 집권에 성공해요. 그 다음에는 그 연립 정권에서 비공산 계열은요, 뭐 암살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정권 투쟁,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스캔들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쫓아냅니다. 쫓아내서 과거 순수한 공산주의 세력만으로 이제 헤게모니가 완성되면은요, 그때 비로소 이름을 바꿉니다. 다시 공산당으로. 그래서 헝가리 공산당도, 폴란드 공산당도, 체코 공산당, 유고 공산당도요, 한때는 다 노동자의 당, 노동당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존재했었던 거죠. 북한하고 동독에서는요, 공산당 세력이 헤게모니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조선공산당, 동독공산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환원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도 동독공산당에게는, 공산 세력이겠죠? 그다음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통일 전선 전술의 대상이 임무가 남아 있는 거죠. 서독, 그다음에 남한, 이렇게 서독까지 적화에 성공하고 대한민국까지 적화에 성공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동독의 사회주의 통일당은 아마 독일 공산당으로, 그다음에 또 우리 조선노동당은 조선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겠죠. 그런 날이 올까요?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미소공동위원회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방 46년부터 이제 진행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한반도에 단일한 정부를 빨리 세울까를 한번 논의해 보자 그래갖고요, 미소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앞으로 장차 합법적인 단일한 정부를 구성하는 논의를 하는 와중에 제대로 이제 안 돼 갖고 결국 실패로 결렬되는데요. 1년 넘게 끌다가 그 와중에도 북한은요 끊임없이 그 지역 사회 국가를 개조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토지개혁, 무상몰수 무상본부라고 하지만요, 무상분배라고 하지만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그러나 모르는 남한 사람들은요, 야, 무상몰수 무상분배 했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역사는 진행되고요. 그래서 스탈린은 당시에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일국 사회주의론을 통해서 소련이 좀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그 의미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소련을 사회주의 전체 진영의 사령탑으로 하면 되고 나머지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 소련의 사령탑에서 내려오는 지령, 전술, 전략에 따라서 충실하게 실행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일사불란한 그런 체제를 구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스탈린에게는요, 소련의 점령 지역의 지도자들은 그 지역 인민들의 존경을 받는 리더형의 지도자보다는요, 모스크바의 지령을 받아서 충실하게 실행에 옮길 그런 충성형의, 모스크바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김일성은요 당시에 북한에서 존재했던 어떤 정치적인 그룹보다도 가장 작은 규모의 그룹이고 가장 나이가 젊고 그다음에 교육 정도도 제일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스탈린이 지도자로 삼았던 것은 뭐냐면요, 가장 요구되는 게 뭐냐면은 인민들로부터의 존경이나 뭐 리더십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머리는 필요 없다, 손발이 필요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의 독특한 리크루트 원칙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수뇌부 공산당만 생각한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열심히 일할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옐친이라고 하는 러시아 대통령이 한때 있었죠. 그 사람도 사실은 공산주의자였었어요. 그 사람이 모스크바 시당 제1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스크바 시장 같은 직책이죠. 그 사람이 모스크바 시장일 때, 모스크바 공산당 시당 제1서기였을 때, 그 공산당의 전위 단체가 공청동이라고 해서 꼼소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에 갔었어요. 가서 지도자를 대표를 뽑는데 거기도 제1서기 혹은 제1비서라고 하고 하는데 누구를 뽑을까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요, 옐친이 뭐라 그러면 여기서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그럼 네가 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공청동은 공산당의 전위 조직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열심히 실행에 옮기는 발과 손이 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배경으로 김일성이가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 너무 경력이 없어요. 오늘날 북한의 비극, 그 시초는요 소련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탈린이 북조선 인민들, 북조선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끼친 해악, 죄가는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전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김일성을 지도자로 내세웠다는 거.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충성스러운 손발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당시 조만식이라든가 뭐 연안파의 무종장군 김두봉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소위 국내파 공산주의자 박헌영 같은 사람, 이승엽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련이 호락호락 막 부려먹을 그럴 사람들이 안 되는 거죠. 제일 부려먹기 좋은 거는 김일성 같은. 왜? 소련군 대위였었거든요. 자, 그 사람을 김일성을 내세우면서 김일성의 경력을 조작합니다. 그 경력을 조작한 것이 결국에는 오늘날 북한의 비극의 시초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스탈린이 우리 북조선에게 끼친 해악이 죄가가 많지만요, 대표적인 두 가지를 들려면은 두 번째는 6.25입니다. 물론 그 소련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은 김일성이 스탈린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전쟁을 하자고, 도와달라고. 그럼 스탈린이 유보를 합니다. 두고 보자고, 두고 보자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전쟁을 이제 허가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자료만 가지고 보면은요,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하자고 해서 마지못해서 스탈린이 끌려온 전쟁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인데, 그것도 좀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스탈린이, 소련이 우리 북조선에게 끼친 커다란 해악이죠. 오늘날 우리 모두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개방 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중국, 베트남, 쿠바 그리고 이제 북한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회주의 미래 비전을 포기한 결과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쿠바는요, 나름 번성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중국은 우리 유학생들도 유학을 가고 있고요, 지금요. 그렇죠? 관광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학교에도 베트남 유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민들의 살 길임에도 분명한데, 그런데 왜 북한은 개방을 못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북한의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북한의 지도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핵 포기도 아니고요, 또 대량 살상 무기 해체, 이것도 아니고요, 또는 소위 얘기해서 그 인권 탄압의 아주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일컬어지는 강제 노동 수용소 혹은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북한의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방이란 게 어떤 얘기냐? 요 얘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사회주의 체제가 변모를 하는데, 그 변모한 모델은요, 소련 동구의 스타일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베트남 유형의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아주 유일무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회주의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전쟁은 소모전이죠. 많은 물자 자원이 이제 투여되는 거죠. 결국에는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승리 없이 상처뿐인, 그래서 철군을 단행하죠. 90년대 페레스트로이카 때. 79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그 때문에요, 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초의 이제 반쪽 올림픽이었었어요. 적자 올림픽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좀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리면서 제한적으로 농민시장, 자유시장, 북한으로 얘기하면 장마당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건 동유럽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요, 사회주의 경제가 흔들리면서 장마당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76년인가 모태똥이 죽은 다음에 등장한 등소평이가요, 79년부터 막 시장 경제 불구덩이로 뛰어들자. 흑고양이든 백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시장은 자본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다. 원시 공동체부터 항상 시장은 존재했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시장 경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중국과는 달리 소련 동구는요, 시장 경제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닿으면은 사회주의 경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르바초프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뒤로 뒷걸음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처럼 사실은 고르바초프가 냉전 해체를 주도했다라고 하지만, 실은 고르바초프가 냉전 해체를 주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컬럼버스라고 하는 그 탐험가를 우리가 잘 알죠. 미국에 가면은 컬럼버스 데이라 그래서 공휴일로 전국적으로 쉬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게 컬럼버스를 기념하는 날인데, 사실 컬럼버스는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한 일이 뭔지를 모르고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컬럼버스는 죽었을 때까지도 자기는
인도의 서쪽 어딘가에 거기에 닿아갖고 거기서 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도 거기가 신대륙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콜럼버스를 위대한 사람으로 이제 찬양하죠.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찬양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뭔 일을 한지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고르바초프는 사실 자기가 냉전 해체를 주도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아마 가지겠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냉전의 해체를 기획한 건 아니고요. 냉전을 조금 좀 쉬자, 좀 타임아웃하자 이런 쪽에 가까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한적으로 시장 경제를 허용했는데요. 시장 경제하고요 사회주의 경제는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입장에서는요 시장은요 암적 존재예요. 그런데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시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는데 그 시장이요 어느새 사회주의 경제 전체를 다 먹어 삼키는 지경에까지 이른 게 사실은 동유럽 그다음에 또 소련 해체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처럼 아예 우리도 자본제로 가자라고 했으면은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련 동유럽의 공산당 지도부는요 끝까지 시장과 대항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당이 무너졌죠. 겉으로 본 형식은 뭐냐면은 인민들의 봉기에 의해서 공산당 정권이 무너졌지만은 사실은 시장과의 격돌에서 공산당이 진 거죠. 반면에 중국,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공산당이 아예 시장 경제를 등에 업고 나간 거예요. 시장과 공산당이 격돌할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80년대 말에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허용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난 즈음에서 드디어 이제 시민 인민들의 봉기가 시작되는데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89년도에 천안문 사건이 있었어요.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들이 감내하고 혹은 무슨 뭐 너무 탄압이 심하니까 목소리를 죽였을 수도 있겠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시장 친화성, 시장을 마음껏 받아들인 시장과 사실 싸워서요 정치 권력이 이겨낸 역사가 없습니다. 결국 70년에 걸쳐서 싸웠지만 결국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정치 권력을 엎어버린 게 바로 소련 동구의 사례죠. 그래서 소련 동구는 공산당 지도부가 시장과 싸우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한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은 중국,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등에 업고 오히려 나가면서 공산당이 사실은 생존 연명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재밌습니다. 북한은 소련 동구의 모델도 아니고 중국의 모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처음에 남들이 소련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들이 다 시작했던 시장, 그 시장을 북한은요 어떻게 시장을 허용 안 하면서 버텼냐면요 80년대는 하병법으로 버텼습니다. 하병법은 조청년 경제인들 기업인들과 합작 기업을 형성해서 거기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다 실패했습니다. 일본 조청년계 경제인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거대 회사 그룹이 있는데 그게 사쿠라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전진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 경제인 아주 재벌 부자인데 이 사람이 한때 그 하병 사업이 실패한 다음에 그 일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 출연해서 토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카이라고 하는 일본의 일종의 좌파 잡지인데 거기서 또 좌담을 통해서 자기의 그 북한과의 그 개혁 개방 경험을 아주 낱낱이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왜 북한하고 제1조청년 경제인들과의 합병이 실패했느냐? 한마디로 북한이 개혁 개방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과실만 따먹으려고 했던 그 북한의 자세 때문에 결국 수백 개의 합병 기업들이요, 그 뭐 재료 그다음에 기계 이런 거 설비 다 놔두고 다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이 망해가는 과정을 보면 너무 단순해요. 자,
공장 기계를 일본에서 다 갖고 와 갖고요. 설치해 놓은 다음에 노동자들 써 갖고 이제 운영을 해요. 부품이 망실이 돼요. 그럼 우리 같으면요. 공장 밖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생태계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전화해서 주문해서 배달받아 갖고 부품을 갈아 끼우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공장 밖으로 나가면 사회주의 통제 경제예요. 그와 같은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배급 보급품이기 때문에요. 기계가 수입품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유롭게 시장 경제로 수입하고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접 일본에다 전화해 갖고 보내라 그래야 돼요. 그때. 그다음에 기술자가 와서 기술 설비를 점검을 하고 그렇게 기계가 망실됐을 때 수리를 해야 되는데 멀티비자라는 걸 안 내주는 겁니다. 그때마다 북경까지 와서 북한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하고 단수 비자를 받아서 평양에 들어가서 이게 될 게 없죠 사실은요. 그러면 북한은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굴었느냐? 개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거였죠.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경제 개방의 그 프로젝트들이 다 어떤 거죠? 신의주, 낮은 선봉, 금강산 개성, 이게 다 뭐죠? 국경을 따라서 혹은 모기장처럼 거기 안에다가 딱 특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신의주나 낮은 선봉 같은 데는요,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나고 뭐 부품이 필요하고 혹은 기술자들이 무슨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바로 나가면은 바로 중국 땅이고 나가면 러시아 땅이고 아무도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 인민들은 영향을 안 받아요. 개방하지 않으면서도 일종의 자본주의적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조청년계 인사들이 안 갑니다. 제가 항상 뭐 북한이 뭐 동북 삼성에서 북한 경제 박람회를 한다. 그러면 뭐 중국 비즈니스맨들이 들끓는다. 이러다가는 북한 경제는 다 중국 사람한테 먹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왜 우리 정부는 대북 강경 정책을 써갖고 북한에 들어갈 기회를 봉쇄하느냐. 뭐 이런 비판이 들 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일본의 조청연계 기업인들이 움직이지 않는 한은 아직까지 북한의 개혁 개방은 이거는 개혁 개방이 아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조청연계 기업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라는 거를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중국 애들 많이 들어가 보라고. 다 망해서 나오면 된다고. 아는 게 아니라 사실 중국 비즈니스맨 치고 북한에 진출해갖고 성공한 기업인들이 없습니다. 조청년은 한 번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조청년계 경제인들이 북한 경제에 뭔가 한다고 하는 조짐이 있으면 관련 주식을 좀 사십시오. 그때는 정말로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갖고 북한은요, 자기들 경제의 어려움을요, 예를 들어서 조청년 기업인들과 합작이라고 하는 합작 같지 않은 합작을 통해서 일단은 위기를 모면한 거죠. 왜냐면 저 일본 사람들이 나름대로 투자하고 그러니까 돈도 갖고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그 얻은 게 많거든요. 공장 부지 빌려준다, 뭐 한다 해서 돈 많이 받았거든요. 나중에 다 실패하고 갔을 때 기계 그대로 남겨놨죠. 그 고철로 팔아도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서는요, 그때도 개혁 개방을 했어야 돼요. 장마당이라도 허용을 했어야 돼요. 안 하고요. 뭘 했냐면요, 굶어 죽였습니다. 300만 넘게. 그 다음에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 사태가 그때부터 생겨난 거죠. 제가 북한이 한때는 남한보다 잘 살았다. 또 소련이 한때는 미국보다 잘 살았다 하는 얘기가 근거 없는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는 말씀드렸죠. 그런데 만에 하나 실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의식주가 보장되고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그런 케이스는요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의식주가 보장이 돼요.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식주가 보장되는 교도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굶어 죽을 자유마저 허용된 자유시장 경제를 선호하십니까? 실제로요, 6.25 때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의외로. 왜 그러냐? 그때 뭐가 정상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요, 그 생존 본능이 아주 강한 존재예요. 심지어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또 풀뿌리를 캐먹더라도요. 뭐든지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자유시장 경제의 장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6.25 때 사실 굶어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대량으로. 이게 어딘지 아세요? 국민방위군이라고 하는 데서 수만 명이 일거에 굶어 죽고 얼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요. 6.25 때 전쟁의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요. 그 국민방위군이라 해서 그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잡아갖고 군대 만들어갖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전장터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줄, 군복, 먹일 음식 이런 것들을요.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이 저 혼란기를 통해서 다 띄어먹었어요. 띄어먹다 보니까 줄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 국민방위군 그 군부대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을요. 야, 우리가 너희를 먹여 살릴 게 없다. 니들 그냥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고 군문을 열어줬으면은 그럼 굶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북한에 아사자가 생긴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아사자가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는요. 햇볕 정책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방북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2002년에 가서야 비로소 북한도 장마당이란 거를 공식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도 장마당과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은 북한의 지도부는요. 철저하게 사회주의 경제를 고집하는 쪽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입니다. 틈만 나면은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개혁과 개방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개혁은요 시장 경제로의 변화입니다. 개혁이죠. 그리고 개방은 뭐냐면 세계 시장으로의 개방이에요. 개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개방을 할 수 없느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김정일은요 생전에 모기장이라 그래갖고요 쳐놓고 거기서만 하는 척이라도 하자. 그리고 지원받고 그랬던 게 역사죠 사실은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탈린이 이제 김일성이라고 하는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내세웠잖아요. 김일성도 어리둥절했어요. 사실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1945년 10월에 평양에서 드디어 김일성과 평양 인민들이 마주치게 되는 군중 인민대회가 열려요. 그날 아침에 김일성이가요 소련군 복을 입고 장교복을 입고요. 그다음에 소련군으로부터 스탈린으로 받은 훈장을 가슴에 딱 자랑스럽게 달고 나타난 겁니다. 당시에 소련군 고문이 깜짝 놀라서요. 이게 무슨 당장 양복으로 갈아입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보시는 저 사진에 보면요. 소련군 고문이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김일성이가 가운데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강문일, 미하일 강이라고 하는 소련군이 소련에서부터 데리고 온 통역 장교예요. 저 사람은 소련 교포인데요. 소련말, 중국말, 아니 한국말도 잘하고 소련말도 잘하는 사람이죠. 다행히 강미하일의 집이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요. 급하게 강미하일의 양복을 가지고 와서 김일성이한테 베끼고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훈장을 딱 가슴에 달은 거예요. 그 소련군 고문이 이 훈장 달면 안 된다. 이유가 뭐냐면요. 그 훈장이 적기 훈장인데요. 적기 훈장은요. 소련에서 역대적으로 한 수백만 명이 받은 훈장입니다. 소련의 훈장의 서열로 보면은요. 중하예요. 어떤 재미 학자는요. 김일성이가 소련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걸로 보아서 김일성이의 항일 투쟁 경력은 소련도 인정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소련군으로부터 받은 훈장은요 당시 88 여단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이 없었던 김일성이는요 소련군 고문이 절대로 가슴에 이 훈장 달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걸 띄었다가요 자기가 단상에 섰을 때 슬그머니 또 달았어요. 그래서 그 소련군 고문이 회고한 게 그런 겁니다. 달지 말라 그랬는데 지 혼자 또 달고 나타났다. 아닌 게 아니라 옆에 보시면은 여러분 당시 사진을 보면 훈장을 가슴에 버젓이 단 김일성이가 보이죠. 그런데 그 밑에 사진은 뭐예요? 지금 북한에서 볼 수 있는 당시 사진이 실어 있는 출판물에는요
또 다 훈장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알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의 김일성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리고 소련군이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내세우는지에 대한 자의식이 없었다는 거. 그러면 왜 개방을 못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빨리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북한 정권이 개방을 못하는 거는요, 북한 인민들이 다른 나라, 외부 세계, 특히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다른 나라의 형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건 뭐냐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가족의 비밀, 우리 부모의 정체,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 인민들이 눈 뜨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로 두려워하는 거는 핵 포기가 아니고 개방이다 이거죠. 자기 가족의 비밀. 여러분들 막장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사실은 내가 부모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부모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외부 세계에 눈을 뜨는 순간 북한 인민들이 김일성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이 가장 끔찍한 형국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천보 사건, 그다음에 88여단, 그다음에 김정일의 탄생, 뭐 6.25 이런 것들만 북한 인민들이 알아버리면요, 북한 인민들은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어느 정권이나 정권의 그 기반 정통성이란 게 있는데, 그 북한에 있어서 정통성의 기반은 항일 무장 투쟁이에요. 근데 항일 무장 투쟁이 실제로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북한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요거는 중요하니까 요것만 말씀드리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일제 36년 동안 조선 반도에서는요, 항일 무장 단체다운 단체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 프랑스에서 보는 레지스탕스 같은 그런 부대가 없었어요. 활동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겁해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리산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었어요. 나라가 좁아서도 아닙니다. 6.25 때도 지리산에서 무장 부대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만주라고 하는 일종의 해방구, 엑짓 옵션이라 그래갖고 탈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만주로 가서 무장 항일 투쟁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다 같이 존경에 맞이하는 이회영, 이시영 형제를 보면은요, 이미 1906년, 1907년 한일 합방 되기도 전에 전 재산을 지금 따져보면 한 200억 된다는데요, 그걸 정리해 갖고요 만주로 갑니다. 만주로 가서 만든 게 뭐죠? 신흥무관학교라는 겁니다.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무장병력을 키워서 한 결실이 뭐냐면요, 청산리 봉오동 전투 같은 거예요. 1919년, 20년, 21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제가 가만히 있질 않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청산리 봉오동 전투 많이 들어봤는데 그 전투가 조선 땅이 아니고 만주 땅에서 벌어졌다 이거예요. 만주 땅에 일본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그때 만주는요, 디facto 사실상 일본이 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청나라는 이미 거의 지리멸렬한 중국은요, 지경이었고요. 그래서 일제가 엄청난 소탕 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1926년이 되면요, 신흥무관학교도 결국은 철수해 버립니다. 중경으로. 그다음에 일부는요, 소련 땅으로 넘어가요. 소련 땅으로 넘어가서 소련군으로부터 무장 해제를 당하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920년을 기점으로 고비로 해갖고요, 대대적인 일본군의 반격으로 해서 사실은 만주로부터 다시 또 다 내륙으로 소련 땅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결국에는 조선 반도처럼 된 거죠. 만주가 조선 반도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930년대 이후에 만주에서의 무력 항일 투쟁이란 것은 사실은 신화에 불과합니다. 근거가 없어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동북 항일 연군이 뭔가 했다라고 중국 공산당이 쓰긴 쓰지만은요, 실체가 없습니다. 사실 32년에 만주국이 쓰거든요. 또 30년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2년, 37년은요, 만주 지역의 동북 삼성 지역에 있는 중국 공산당 세력, 거기 대다수는 누구였냐면 조선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조선 사람들을 시기한 중국 공산당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일본이랑 내통한 첩자다 그래갖고 한 2,000명을 수총해 버립니다. 자, 그 와중에 중국 공산당 동북 삼성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민생당 사건을 김일성이가 해결했다고 얘기해요. 유감스럽게도요, 민생당 사건에서 살아남은 조선 공산주의자는요, 중국 공산당으로서 아예 아주
하급 당원이거나 아니면은 중국 공산당원에게 협력한 사람이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34년, 35년은요, 본토의 중앙에 있는 중국 공산당도요, 대장정이라 그래서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동북 항일 연군이라고 하는 조직이 30년대 45년 해방 때까지 존재했다고는 하지만 그 조직은요, 깃발만 있는 조직 보위가 급선무였던,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용어를 빌리면 보급투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면은요, 그게 뭐 민간 약탈이죠. 그 민간 약탈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보천보 전투죠. 사실. 보천보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죠. 여러분,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는, 보천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 투쟁 업적으로 내세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보천보 전투예요. 그런데 보천보 전투의 실상은 뭐냐면 민간인 2명, 애하고 요리사가 죽은 겁니다. 일본 사람이. 그것도 조준 사격이 아니고 유탄에 맞았어요. 그래서 민간인 약탈이었었어요. 보급 투쟁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도망가는 과정에서 일제히 대대적인 반격 때문에요,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 지역에 나름대로 존재했던 자생적인 어떤 무슨 독립 세력들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죽은 거를 김일성이가 가장 대표적인 자기의 항일 투쟁의 업적으로 내세운다면은 십수만 건의 전투를 치렀다는 김일성 장군의 나머지 업적들은 뭐겠습니까? 김일성이 만약에 10명이라도 일본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으면 그걸 더 내세웠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보천보도요, 사실은 김일성이가 한 게 아니라는 게 정설입니다. 자, 김정일이가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김정일은 88여단, 김일성이가 소속됐던 군부대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88여단이란 건 어떤 조직이냐? 파벨 스타플라토프라고 하는 스탈린의 오른팔 비밀경찰 총수 베리아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쓴 회고록에 의하면은요, 1930년대 말부터요, 소련 국경을 따라서 그 인접 국경 지역의 민족 국민으로 구성된 특수 특전 훈련을 목적으로 한 부대를 창설합니다. 여단 규모로. 그래서 뭐 많은 데는 한 200~300명, 적은 데는 백수십 명이에요. 88여단이 한 대표적인 사례죠. 거기에 국경지대니까 중국 사람하고 조선 사람으로 구성됐겠죠. 그 사람들의 그 훈련 내용은 뭐냐면요, 공수낙하 훈련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적후방으로 공수낙하돼서 거기서 도시 게릴라전, 사보타지, 그다음에 무슨 뭐 유인물 뿌리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훈련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88여단이라고 하는 그 제목은요, 사실은 88번지에 그 건물 주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본부가 여단 본부가 에서 이제 유래된 건데요. 그것도 여러분들 혹시 만주 항일 투쟁의 전설 김일성 장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북한에서는요, 백두 항일 투쟁이라고 바꿔버려요. 왜 바꾸느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소련 사람이, 물론 우리 교포지만 고려인이지만요, 소련 사람이 82년도에 일본에서요, 북조선 왕조 성립 비사라고 하는 책을 출판합니다. 이건 소련 당국의 허가 없이는 출판될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거기에 김일성의 소련에서의 행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또 중국에서 83년도에요, 만주 항일 열사전이라는 책이 3권이 나오는데 거기에 김일성의 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중국에서의 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조작해내기는 어려워요. 남의 땅이니까요. 그때부터요, 김일성 항일 투쟁의 신화가 무대를 만주에서 백두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백두 혈통이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이제 나오게 된 거죠. 80년대에 김정일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미령이 막 발견돼요. 다 조작해낸 거죠. 그 다음에 구호나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백두산에서 당시 항일 투쟁하던 김일성 부대원들이 항일 구호를 썼다는 거예요. 다 조작된 거죠. 김일성의 만주 항일 투쟁의 신화가 더 이상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조작할 가능성이, 기회가 줄어드니까 백두산으로 이제 옮겨갔고, 그래서 지금 백두 혈통이라고 하는 얘기가. 6.25는 스탈린이 기획하고 감독하고 연출하고, 김일성이는 용병으로 주연 배우로서 활약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학자들의 무슨 논의가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그건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 그러니까 오늘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 하는 개혁 개방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핵으로, 그다음에 인권으로, 그다음에 무슨 정치범 수용소로, 그리고 끊임없이 한국하고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왜 그런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바로 김일성의 소위 경력 날조부터 시작된, 그래서 개방을 못하는 상황에서부터 유래됐다고 보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핵이나 인권, 뭐 탈북자 문제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요, 한반도 평화통일 이런 것들은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지만요, 사실 단 한 가지로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북한의 정치 권력의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 인적 리더십의 교체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요, 화학적인 변화, 즉 백두 혈통 신화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정권이 돼야 돼요. 아, 김일성, 김정일, 백두 항일 혈통 신화, 이건 다 왜곡 날조된 거다. 우리도 이제 개혁 개방해서 중국 공산당처럼, 베트남 공산당처럼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화학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정치 권력이 등장하면은 비로소 남북 통일도, 한반도의 평화 위협도 사실은 일찍 해결돼 갔고요. 왜냐면은 북한이 이런 백두항일 혁명 신화에 얽매이는 한은요, 북한의 그 정책 기조는요, 항상 한반도에서 긴장을 유지하는 노선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긴장을 유지를 해야지요, 통제력으로 통치가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통제 말고 인민들의 지지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개혁 개방을 해야 돼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인민들이 요구하는 개혁 개방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통제로밖에, 통제 중독 체제가 되고, 그 통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유지해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때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월드컵 때요,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공동 상생 정책으로 해서 북한이 사실은 아쉬울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연평해전을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북한 내부에서 뭔가 필요로 했던 거예요. 북한이란 체제는 외부의 요인보다도 내부의 요인에 의해서 쉽게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그리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체제라는 점, 그걸 말씀드리면서요, 이걸 사실은 북한 조선노동당 거의 당간부들이 들어야 되는데요, 언젠가는 들을 날이 오겠다는 기대하면서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